안녕하세요. 종합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의 주제는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수변 공간입니다. 오늘 세션 오전 세션 1과 오후 세션 2에서 오전에는 자연 기반 해법 관련된 다소 조금 기술적이고 한 부분들을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역사 문화적 관점으로서의 수변과 공간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발제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널 그러니까 지정 토론을 하실 분들을 좀 초청했고요. 일부는 발제를 하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시간 좀 안 되게 지정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15분 정도 청중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토론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지정 토론으로 오신 분들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서 멀리 계신 분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물안경 물순환안전국의 수변감성도시 과장님이신 박홍봉 과장님 오셨습니다. 그 옆에는 또 서울시죠. 서울기술 지금은 서울연구원 김영남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좀 전에 들으셨는데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영학대학교의 이관옥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멀리서 오셨죠. 미국 아팔레치안 주립대학교에서 부안 타파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션 1에서 발표를 해주신 세종대학교의 우여섭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신 건국대학교 허정림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표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한번 회의도 하고 해서 조금 질문들을 사전에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조금 같이 참여하시기 쉽게끔 세션에서 발표 순서대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으시고 또 발표자를 보시면서 같이 질문에 대한 그다음에 답에 대한 토론을 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파 교수님에 대해서 저기 싱가포르 대학교의 이 교수님께서 질문이 있으십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심. 마이크가 안 들어옵니다. 마이크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통역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들어오지 않아서 통역 제공이 어렵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 통역 부스 쪽으로 소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홍수의 수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를 MBS 들어옵니다. MBS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 terms of cost and benefits, 그래서 비용과 어떤 혜택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자연기반 해법의 어떤 도전 이런 것은 어떤 혜택이라는 것을 정령하는 것입니다. 많은 혜택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치수라든가 또는 정신건강적인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정화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는 좋은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혜택 차원에서 증거, 즉 홍수 저감에 관련된 치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를 수반했는데요. 예를 들면 범람, 홍수 차원에서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보고서, 어느 전력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홍수 저감에 줬느냐 이런 것을 정량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어떤 혜택을 함께 다 종합해서 해주는 그런 보고나 논문은 없습니다. 일단 건강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단 지하수의 어떤 충진 이런 것들은 차원에서는 정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일부 영역에서는 정량을 했지만 다른 영역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정책 기반자들과 함께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함께 탐색해 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어떤 재정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한 가지 전략, 제가 관심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만들든 한 특정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만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신에 산출문, 아웃풋에 좀 더 초점을 두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데 이런 정책이 새로운 개발이 많은 어떤 방류수를 만들지는 않는 것을 하겠다. 우리가 만약에 결과물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 텐데요. 개발자든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든 예를 들면 물을 줄이는 것에 관련된 부분이 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모델이라는 것은 산출물, 아웃풋에 중심해야 돼야 됩니다. 기술이 아니라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개발자들은 그 자체적으로 정책을 따르면서 정책의 어떤 개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비용 저감적인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일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기반 해법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실 텐데 이 적용할 때 그 효과에 대한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정확한 뭐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평가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다양한 면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축적하고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토론 시간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제목으로는 하천의 유형화와 그다음에 어메니티 복원에 대한 발제를 해주시는 우효섭 교수님께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Professor Tafa, you had a question to Professor Wu, right? Yes. 사파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각기 다른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일단 aménity restoration이라든가 또는 ecological restoration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캐릭을 모두 다 좀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리죠? 우리 타파 교수님, 혹시 제가 발표 얘기했을 때 오해 여지가 있다면 지금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모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단절된 것이 아니고 컨티니어스한 스펙트럼 상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플래닝을 할 때 조닝을 하죠. 그럼 하나천이라도 이 조닝을 통해서 동시에 발현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기능 면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세마이 ERM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건상 우리 도시하천에서 ERM을 발현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어메니티, 휴먼 오리엔티드에서 하천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나 흔하고 그 지역에 별로 맞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하도 내에서 하도만이라도 자연에 가깝게 그래서 클로스 네이처죠.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에 가깝게 만드는 세마이 ERM으로서 기능 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You understand what I mean? Okay,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싱가포르 대학에서 오신 프로페서 리께서 우 교수님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우 교수님께 제가 이번에는 질문을 그래서 아까 프레젠테이션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지청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트들의 센서빌리티,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레지던트들도 굉장히 다른 세대들이 같이 지금 살고 있고 뭐 제너레이션 간의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방금 ARM 모델도 말씀하셨지만 세대 간의 필요하고 추구하는 어메니티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리고 또 뭐 같은 세대여도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신의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추구하는 어메니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잘 사회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한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에 그분이 하셨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아까 설계하는 분이요. 근데 가셨어요. 포인트는 결국 이것도 서스테이너빌리티예요. 세대 간의 시간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고 또 공간적으로도 과연 이 화합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라면 대부분이 중소하천이고 그 하천의 우선적인 관심자는 로컬 커뮤니티니까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인터제너레이셔널 그 인터레스트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런 사회 환경적인 문제죠. 제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가능하다면은 그 지역의 하천이니까 한 구간이 아니라 한 곳이 아니라 상당히 하천 하도를 따라서 기니까 그것도 서로 이 맛이 색깔이 다른 이 계획을 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100% 답변은 아마 이 도시계획 하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우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허정린 건국대학교 교수님께서 또 질문이 있으십니다. 네, 저 우 교수님 발표 중에 그 ARM과 ERM에 대한 그런 비교 그리고 그 세미 ERM에 대한 그런 발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강의 기능이 그 ARM인 즉 시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건 그러나 베이직한 문제이며 또 원칙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생태적 계엄인 ERM에 대한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한강 개발의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수 있는 기술적인 구현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하천에서 ERM에 대한 견지에서 바람직한 복원의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도시하천, 중소하천에서는 제일 원료인 산지 하천 빼놓고는 ERM을 발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불가능. 왜냐하면 이코시스템을 레스토레이션 하려면은 하도 이른바 어쿼틱 이코시스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연결된 이른바 육상 생태계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도시는 100% 도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천의 수량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블루투스층으로 덮였기 때문에 다만 한강의 경우는 대하천이고 상류 저 위에부터 미사리부터 저기 밑에 수중보까지는 다양한 조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서울 도심관의 한강은 여전히 세마일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ERM을 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미사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자연성이 남아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곳은 이 하천 관리자가 이제 더 이상의 이 공원화 성격은 지향하고 이 자연성이 그나마 남아 있는 미사리 있고 거기 가렛마을 있고 그 위에 팔당댐 하류까지요. 그 상태를 잘 보존하자. 또 한 가지는 보존뿐만 아니라 복원도요. 지역적으로는 ERM이나 원래 복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중양천하고 한강이 만나는 곳에 예전에 저자도가 있었습니다. 저자도가 한강 종합개발하면서 없었어요. 지금 밤섬은 바위섬이기 때문에 채석을 해도 남았고 거기에 모래가 쌓여서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하중도가 되고 환경부 보호 지역인데 저자도는 없었어요. 근데 이 중량천의 특성상 들어오면서 모래가 계속 쌓이니까 준설을 해요. 그러한 기다란 옛날에 있었지만 종합개발로 없어진 섬을 이 생태 시스템을 지금 더 고려하면서 복원하면은 또 우리 한강에 그럴듯한 한 구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충분히 답들이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세션 1에서 세 번째 이제 서울시의 수변 감성 도시 계획을 특히 구파발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던 강영석 그 소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자리에 없으신데 김영란 서울시 서울연구원 그 본부장님께서 질문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제안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겠습니다. 예, 김영란입니다. 오늘 세션 1에서 세션 2에 걸쳐서 6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수변 감성 도시 전환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션 1 3개 발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 자체가 재편돼야 되고 재구조와 재구성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 와서 서울시에는 포구하고 폭염, 즉 시민 생활에 시민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도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이거는 미래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현재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세계 선도 도시하고 비교를 해볼 때 기후 변화에 대한 도시 공간의 대응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지상하고 지하가 거의 고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공간을 재편한다, 재구성한다, 재구조화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또한 이 서울시가 큰 탄소 배출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러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 흡수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선안 안전국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수변 감성 하천의 조성, 특히 생태성을 좀 부여하는 지금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한 이러한 하천의 수변 감성 하천의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하지만은 앞서서 이렇게 좀 우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하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친수 생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민의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을 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또 홍수량을 배제하는 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변 감성 하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치수, 친수, 생태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발표하신 그 설계자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에 그 전에 지금 서울시가 하천 정비, 하천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청계천하고 양지천 이런 부분 되겠는데 그런 쪽에 제가 좀 많이 관여를 해서 서울시의 그 하천 정비에 대해서 치수하고 친수 생태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왔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 서울시는 치수 중심으로 형성된 하천이 지금은 치수, 친수 생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하천으로 진화되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계천을 예를 들면 청계천이 복원이 된 게 지금 8.12km입니다. 근데 상류 중류 하루를 해서 보시면 상류는
친수 공간입니다. 전혀 생태성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주로 가보면 친수하고 생태가 공존을 하면서 아랫부분은 거의 생태성이 좀 있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치수 부분에 이 청계천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의 4대문 안에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해서 홍수량을 배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청계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계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치수는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하천에 친수와 생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현재 서울시가 좀 추진하고 있는 뭐 수변 감성 하천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시면 거의 치수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러면서 친수와 생태가 함께 공존하는 하천이다. 그래서 공간마다 우리가 친수 공간을 가져갈 때는 전체적으로 하천 연장 전체에 대해서 친수 공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의 특성, 토지 이용 특성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특정한 구간에 친수 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생태성 하류는 생태성을 우리가 좀 더 보존할 수 있도록 하천이 이렇게 정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제 옆에 서울시의 그 과장님께서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답변을 만약에 해주시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바로 넘겨버렸습니다. 네, 시나리오 없었습니다. 앞에서 교수님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한강은 안전한 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내어놓아도 어디에 내어놓아도 지수상으로는 제일 안전한 하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천은 어떨까? 지천도 선배님들이 그 하천하는 공학자들이 상당히 홍수에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천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 그 메가시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워터프론트에 가면서 안전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럼 아까 지금 김영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진수 생태환경 이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수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진수도 하고 생태환경도 가져가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그게 하천 단면폭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필요하다면 주변 건축물이나 땅을 사서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국제 컨퍼런스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한 게 그거예요. 서울형 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워터프론트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고민이 많이 해봤습니다.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워터프론트가 있더라고요.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그다음에 정자, 건물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워터프론트였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산이 있고 서울이 강점이라면 산과 강과 그다음에 건물을 연결하는 게 서울의 이 워터프론트의 최종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전 지수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금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션 1에서 그 많은 분들이 들으셨지만은 이제 생태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뭐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그 치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멀티 퍼포스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관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효과를 경제 비용이나 편익으로 환산하고
뭐 그럼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을 필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것 자체도 비용이 되게 드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울 시민들이 어떤 내가 어떤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생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렵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션 2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문화와 그 다음에 역사에 저희들이 이제 발제들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문화 관점으로 토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님 교수님께서 이제 그 서울시의 한강에 그 다음에 하천들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문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전에 질문하셨던 김영남 박사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서울시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정점에 다다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미래를 모색한다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의 도시를 관리를 하는 뭐 개발, 통제 이러한 관리 키워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원칙과 방향이 좀 설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지금 물순환 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변 감성 도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 수변 감성 하천의 조성인 거죠. 근데 이게 서울시가 수변 감성 하천의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도 서울시는 많은 매력적인 수변 공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매번 좀 문제로 제시가 돼 왔던 거는 이런 수변 공간이 시민들이 가까이 체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왔고 또 이러한 문제를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뭐 오세훈 시장님께서 앞서 뭐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25년까지 25개 지자체의 수변 감성 공간을 조성을 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은 시민들이 좀 더 이런 수변 공간, 수변 감성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관련돼서 또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조성 사업에 의해서 이 시민 일상과 그러면 수변 감성 공간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중간적인 시설 또는 뭐 이러한 체계가 또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변 감성 도시, 수변 감성 하천 여기에 또 한 가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시민이 휴식을 하면서 문화를 만끽하게 하겠다. 이러한 게 수변 감성, 도시 수변 감성 하천이 크게 내세우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앞서서 이 문화 쪽으로 보시면 그레이트 한강으로 이렇게 해서 한강에는 많은 문화를 지금 향유를 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시민 생활과 수변 공간을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한강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뭐 지방하천, 지천 그러면서 지천과 또 연결되어 있는 소하천, 또 소하천과 연결되어 있는 실개천. 그래서 실질로 보면 서울시 하천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60개 하천이 우리 몸에서의 혈관과 같이 시민 생활의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하천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시민들이 직접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만끽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소하천하고 실개천, 소하천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사업의 추진 방향에서 그러면 소하천에서 하천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게 어떠한 부분이 도입돼야 되는 건지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하천에서 하천의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러한 하천 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문화 부분에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 불광천이라고 하는 지천을 향유하고 사는 그런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곧 추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추억의 그런 좋은 기억들로 문화가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그 좋은 기억으로 통해서 글도 나오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또 회고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는 히스토리로서 또 나중에 후대에는 전설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이라고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도 정량적 지표를 찾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정량적인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정성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상당히 그거에 대한 디펜스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정책을 입안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 어떤 그 아까 생태 네트워크라고 하는 한강 르네상스 시대의 그 주요한 안점인 복지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정성적인 부분에 게 반영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90세시고 그 시어머니께서 92살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을 모시고 한강변에 나가고 싶은데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이분들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불편함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 와서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의 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힘든 그런 계층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세대 간의 개발인가 그러니까 요새 뭐 너무나 그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주의 그런 문화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제 곧 이제 뭐 이런 하천 문화를 많이 만끽하기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세대들을 위한 그런 기획 이런 것들도 있는가라는 거 그리고 또 이 한강이라는 게 굉장히 슬픈 레테이 강처럼 더욱 건널 수 없는 강이 됐잖아요. 강북산이 강남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개발에 대한 평준화된 그런 어떤 그 소외감을 주는 그런 개발이 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개발이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가 보면은 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본부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그 시민들이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체험해야만 그 체험이 그 실천으로 가고 또 누구에게 나누고 아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저에게 그 아이디어를 물어보셨는데 저의 지적 재산권을 그걸로 먹고 사는 저로서는 지금 여기서 이걸 한 방에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제가 주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수많은 그런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분명히 모아서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 한강이든 또 서울의 많은 그 지천에 그 실개천에 그 추억을 기억하지만 그 기억을 남겨두지 못한다면 아마 사라질 그런 것들에 대한 감성과 추억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저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지금 많은 얘기를 두 분이 해주셨는데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우리 서울시에 있는 하천과 수변에 대한 가치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학적으로 아니면 정량적으로 비용으로만 이렇게 정량화시킬 경우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제한된 조건에서 문화라고 하는 상상력을 통해서 한다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발제해 주신 싱가포르의 이관옥 교수님께 미국에서 오신 타파 교수님께서 질문이 있으십니다. So my question. 제 질문은요. 일단 민관 파트너십에서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이는지 싱가포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앞에서 약간 언급하긴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스포츠 부분은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로 민관 협력을 이용했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은 아마도 이러한 수변 재개발 사업은 사실 초기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드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여기에서 공공 분야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하거나 혹은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고 싶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로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대중의 국민의 효용을 위한 것들입니다. 스테디움이라든가 혹은 수변 공간이라는 점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혹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물론 최대한 이익을 창출해야 하겠지만 아마도 민간 분야에서는 느끼기에는 충분한 수익은 아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를 이 PPP 민간 협력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를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러한 사업 분야에서 일부는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고 혹은 지속 가능성 모델을 차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는데요. 작년에 이미 정부에서 계약을 종료했다고 아마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정부에서 좀 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이러한 스포츠 스테디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 어떤 조건을 원하는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점점 더 잃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국가 스포츠 데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너무 대중에서는 사실 왜 국가 행사에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낭비하냐라는 국민들의 불평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이 민간 분야와의 계약을 종료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이런 민간 협력 파트너십을 진행하기 전에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혹은 이러한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혹은 그러한 자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야 하고 또한 분장 역시도 좀 더 명확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조건들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만들어 나가고 이행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뭐 들으셨다시피 이제 프라이빗 그러니까 민관 협력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뭐 도전적인 것들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점들이 뭐고 또 그걸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는가? 근데 뭐 서울시도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민자 투자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하면은 참 좋은데 거기에는 또 반대급부도 있고 또 민간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반면에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서 뭐 쭉 들으셨지만은 핵심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버먼트,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의 리더십과 투명한 어떤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민간이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그래도 기존의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건 투자할 만하다 아니다는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준 어떤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리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세션 1과 2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하는 겸 또 좀 보완하는 질문들로 시간을 보냈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래도 서울시에 지금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서울시에 대한 제안, 이건 제안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이고 과장님이 들어보시고 필요한 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울시의 그 계획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서 제가 우여석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그 생각을 하니까 오늘 두 가지, 하나는 이관학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 있는 건데 우리가 수변 혹은 강변의 분위기, 앰비언스 오브 워터프론트 얘기하면은 오로지 하천만 얘기하는데 싱가포르는 아니거든요. 이 스트림 itself 플러스 그 옆에 있는 빌딩, 그것도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하천 복원, 그것이 뭐 ARM이 됐든 ERM이 됐든 했을 때, 지금 하고 있을 때 과연 하천 관리자가 주도가 되겠지만 주변 앰비언스까지 고려해서, 분위기까지 고려해서 한 적이 있나, 지금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의 문화를 가져온다는 게 꼭 하천에 관계된 과거의 우리의 조상들의 그런 뭐 예를 들면 정자나 물놀이 등등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 커뮤니티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 심포지움도 내일은 도시국이 하대요. 내용은 또 워터프론트예요. 그렇다면 취지, 이렇게 하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일도 그런 시범 사업을 여건이 되면 맞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팅입니다.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주운, 수운 얘기하면 좀 그건 굉장히 큰 얘기인데,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 중소하천을 대상으로 어메니티를 증진하고자 하는 감성 하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의 사례를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 저도 몇 개 보여줬지만 다 리크레이셔널 보트가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서울 시내에서 그게 가능한 곳이 있을까?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머릿속에 하나, 여의도 색강이에요. 여의도 색강은 보통 때 물이 안 흐르는데 다행히도 굉장히 자연성이 많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환이 되네요. 우환은 도로하고 저기 여의도니까, 좌는 그냥 그 88 도로가 있으니까 어렵겠지만요. 그 우환을 중심으로 해서 배가 다니는 도시, 그 배는 여러분들이 타시고 놀고 어메니티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그러한 보팅입니다. 저는 수운이 아니고요,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서울시에 대한 제안으로 또 준비하고 계신 분이 두 분 더 계신데요. 일단 건국대학교의 허정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제안이라기보다는 저도 잠시 그 뭐 준공무원 서울시 지자체에서 한번 그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많이 물었던 질문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너무 좋은 그 화두를 이끌어내고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것조차도 혹시 이것이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어떤 그 지향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서울시가 너무 전시 행정에 좀
너무 그렇게 물들어져서 어디 서울시뿐이 아니라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냐면 모든 행사를 할 때 그 너무나 차별점이 없고 너무 고민하지 않고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그냥 너무 답습하는 너무 개성 없는 그야말로 문화가 숨쉬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의 행사에 저도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항상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쓰레기를 양성하는 그런 모임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런 행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심도 가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서울시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민들을 참여하는 것조차도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그 별로 아이디어라지 않은 시민 사회와 공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냥 무슨 어떤 큰 일을 하심에 있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냥 관행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좀 고민해보고 좀 오랜 기간 좀 생각하셔서 뭔가 다른 지역에서 뭐 잘했더라 그리고 또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와서 그냥 실행해서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보여지는 전시행정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하고자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감성을 정말 끌어내고 그들이 개개인이 쓰는 그런 개개인의 스토리가 하나의 지역의 그런 스토리가 되고 그것들이 수변 한강 을 갖고 있는 한강 도시로서 그 서울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만지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라보고 그리고 그냥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가 빠져서 그냥 무관심해지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제 발제에서 햄릿이라고 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처럼 환경 문제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문제는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편승해서 좋은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천에 관련된 뭐 행사를 비롯한 어떤 기획을 정책을 하실 때 시민들의 그 의견을 다 고려하고 그들이 참여해서 직접 애책을 가지고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지청과 그리고 또 크게는 한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시민들로서 그렇게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허 교수님께서 뭐 전시행정이라는 표현까지 쓰시긴 했지만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옥 교수님도 그 서울시에 제안 사항이 있으시다고 해서 마이크를 네. 넘기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오늘 행사가 사실 물순환안전국하고 도시계획국이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도시계획 전공을 한 학자로서 이렇게 환경이나 또 그런 방제 그리고 좀 시빌 엔지니어링 이런 아스펙트들이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또 그 미래의 서울의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의 이런 아까 25군데 수변 활력 거점을 조성을 하시고 이런 시범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시범 사업도 도시계획적인 그런 비전하고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냥 마스터 플랜 짜고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자기들 나름대로 서울 플랜 짜고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그냥 뭐 자기들 시범 사업하고 수변 활력 거점을 조성하고 따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적인 비전, 도시의 비전의 그 아래에서 이런 워터프론트 리스토레이션이 됐든
공원이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장기간 이거를 지금 당장 뭐 25개 사업을 해서 뭐 올해 내에 뭐 몇 년 내에 끝내겠다 이런 단기간적인 목표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곳이 정말 스트래티직하게 적합한 곳인지를 확실하게 뭐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고 데이터가 확실히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계획하고 롱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 연결되는 그런 얘기로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실 때 또 앞으로 어떻게 트렌드가 변하는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한강보다는 좀 지천이나 소규모 하천들 중심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이해는 가고 그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 결국은 이 지천들도 다 모여서 서울의 워터프런트와 그리고 경관을 이루는 지역이고 지금 서울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뭐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에 요즘 관광객들이 너무 많은데 이 관광객들이 계속 서울을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있는 이런 중심지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으로도 많이 가줘야 되거든요. 거기도 볼 게 있어야지 또 옵니다.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꼭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런 뭐 투어리스트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관점들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지천 그 개발에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트렌드들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한류 뭐 이렇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창작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나왔던 그 제안들이나 코멘트 중에 그 언급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패널들께서 전부 말씀해 주신 걸 서울시에 전부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받아들여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말씀 좀 간단하게만 드리면 아까 그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수변 접근성을 확보해 달라 그 말씀은 저희들이 수변 감성 도시하면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접근성을 어떻게 하겠다. 노약자들, 지역계층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건 첫 번째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변 하천 문화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서울시가 좀 반성하는 게 시민들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 묻고 있는 자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을 거고요. 지금 첫 번째 시범 사업한 홍제천 인공폭포도 그렇게 계속 물어가면서 접근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성 추억을 찾을 수 있는 하천이면 좋겠다. 앞으로 많이 모시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오섭 교수님 말씀하신 그 워터프론트 이 개념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라. 통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모습 비치지 못했다면 죄송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규모 개발되는 데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대규모 일어나는 데는 통합적으로 접근하려고 도시계획국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색강 보트가 다니게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그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약간 넘어서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강 쪽에 건의해 갖고 좋은 말씀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정림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시행정, 전시행정은 지금 안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미쳤나 봐요. 그럼 저희들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제 컨퍼런스 행사는 홍제천 인공폭포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세션은 오전 세션은 실내에서 하고 오후 행사는 실외에서 하는, 그러니까 오전 행사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는 같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렇게 꾸며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허정림 교수 거는 마치고요. 이간옥 교수님이 여기 질문도 있고 청중 질문도 있어서. 너무 긴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간옥 교수님 말씀하신 도시계획하고 물관리 요 합쳐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라. 그 긍정적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계획하고 통합적으로 비전을 갖고 추진하려고 사실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기구도시의 수립 기구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모시고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다시 보고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지정 토론에서 질문과 좀 답변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중들이 그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조금 줄었는데요. 혹시 오신 분들 중에 네, 저기 혹시 마이크 갖다 드릴 수 있을까요? 성함하고 예, 말씀해 주시면. 윈뉴스의 심재율 기자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40년 살고 대전에서 20년 살았는데 한강은 너무 크기 때문에 별로 40년 동안 가본 적이 별로 없고 주로 간 데 이제 북한산 뭐 이런데 가거든요. 그래서 그 워터프런트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워터프런트, 서울 같은 경우에 워터프런트라고 할 수 있는 강과 소하천이 전체 몇 프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곡이 있으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워터프런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계획을 세울 때 몇 가지 잘못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물의 흐름이 몇 도 이상 되는 거는 뭐 따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워터프런트라는 말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 상황에 맞지 않다. 워터프런트는 몇 %고 서울 같은 경우에 물이 흐르는 오히려 계곡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계곡에 흐르는 물 요거는 워터프런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뭐 밸리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뭔도 용어부터 바꾸고 몇 가지 기본 틀을 바꿔가지고 해야 그래야 이제 시민들이 가볍게 가서 할 수 있지. 저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에 40년 살았는데 한강은 너무 가기도 힘들고 가서도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또 한국 서울 시민들이 한강보다는 이제 그 설악산이나 북한산이나 그런 계곡을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국립공원이라고 산림청소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들었는데 몇 가지 기본 그 바탕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좀 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했으면 혹시 고맙겠습니다. 우 교수님께서 과장님이 주무자인데 제가 구태여 얘기한다면 그래서 아까 워터프런트라는 수변이라는 말을 서울시에 쓰면서 수변 감성도시 했지만 그게 지금 얘기하는 중소하천의 일정 구간입니다. 상류부는 여전히 그거는 이 어메니티나 쾌적이나 우리 인위적인 인본적인 관점에서의 그 복원이나 정비가 아니라 생태계의 서식처로서 그 자연 상태를 그대로 놔두든지 훼손됐으면 복원하자.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체를 보면은
그 구분을 안 하고 혹시나 우리가 얘기했다면 그런 오해를 사실만 하네요. 예. 제가 잠깐 보완 설명할까요? 뭐 과장님께서 보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하루 내내 들으시면서 그런 의문이 들으셨다면 충분히 제가 납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곡을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계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간사, 진간사 쪽에 계곡을 약간 좀 저희들이 정비를 약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계곡조차도 저희들 업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울시 수변 감성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으로 놓고 그걸 거점으로 삼아 가지고 확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천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울의 하천이 근천이 주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하천물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맞게 그렇게 가져갈 것이니까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오시면 좋은 의견 제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수변이라고 쓰고 감성이라고 했는데요. 수변 감성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를 바꿀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거에 공통 분모가 오늘 많이 나왔던 단어가 마스터 플랜인데요. 그 마스터 플랜 자체를 이제 도시 계획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하천 전반적으로 보는 지금 그런 작업을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서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의견들, 질문들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청중에서 또 오신 분들 중에 질문, 네, 이 앞에 분께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온 노범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장시간 주제에 대해서 좋은 발표와 토론 제조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천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천변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연 기반이라고 하면 그 수변에 갈대숲이나 모래 언덕 같은 것이 연상되는데요. 실제로 뭐 유럽이나 외국의 하천을 보면 뭐 콘크리트나 석재 구조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포장된 수변의 모습이 그 최선인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도 점차 이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꿔가려고 한 게 지금 추세인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타파 교수님, can you answer to his question? 네, 타파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특정한 어떤 장소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전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변 주변에 어떤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접근이 수용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일단 하천을 전 보존한다는 게 자연적인 상태로 돌리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수변 근처에는요, 우리가 일단 범람이 되지 않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 수변에 관련된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할 때는 건설이 일단 치수 관련, 홍수 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정부가 땅을 구매해서 충분히 범람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값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정부가 규정을 만드는 것이죠. 새로운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단 치수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요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봄나무 근처에다가 개발할 때는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는요. 질문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재의 모습을 자연적인 상태로 돌리는 것, 이것이 글로벌적인 어떤 추세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어떤 가치를 보존하려는 어떤 전략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지역마다 각기 다른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요. 예, 목표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은 일단 지역과 대중이 원하는 포부, 야심, 어떤 목적에 부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앞으로 향후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거를 좀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설물을 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생태를 우리가 더 보존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디시전 의사결정은 사실은 그 소사이어티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르고 또 한 가지는 거기다가 시 전체 마스터 플랜 상에서 그 위치에 놓는 게 적합한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결정들이 사실 마스터 플랜 상에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의견으로 본다면. 자, 지금 시간이 이미 약속된 시간에서 한 2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혹시 청중들 중에서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으로 질문들이 있는데 청중들께서 지금 질문들이 꽤 있으셔서 온라인 질문은 제가 가름하고 혹시 있으시면 하나 더 받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없으신가요? 네, 저 뒤에 한 분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사에 다니는 김헌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제안이라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20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왔을 때 제가 이사 왔을 때 목표가 저희 집에서 탄천까지 10분이면 가는데요. 제 20년 전 제 그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탄천 앞에 있는 아파트로 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탄천에 대한 그 하천 개발 계획을 많이 하면서 피부로 탄천이 좋아져서 너무 좋다 했는데 문제는 20년이 됐는데 하천을 개발하니까 그 탄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그 집을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시에서 수변 감성 도시를 하는 건 정말 좋은데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수변 감성 도시일까 한번 물음표를 가져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복지 차원에서 모든 서울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천 개발이나 그런 게 어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값만 또 올라서 결국은 제가 오늘 들으면서 착해서 머리에 올렸던 게 아까 패널분 한 명 말씀하셨던 산 따라 물, 그러니까 바람 따라 물 따라 결국은 그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한강 주변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다 막다 보니까 그런 좋은 것들을 저희가 모든 서울 시민들이 다 공유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뭐 제안은 아니고요. 참 오늘 장시간 들으면 느꼈던 거는 정말 좋은 정책들이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지만 모든 분들이 다 느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값만 오르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건 제안은 아니고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결국은 공정한 누구를 위한 그 수변 개발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리더십을 결정하는 거는 시민들이고요. 그러면 시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부자만들을 위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수변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마무리하면서 지금 사회자가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서울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한 도시의 물 관리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상하수도 있고요, 뭐 제방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같은 이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뭔지를 거기서 찾고 그걸로 또 시장이 생기고 또 그거에 의해서 뭔가 민간과 공기관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협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가 될 수 있는, 순순환이 될 수 있는 걸로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하고 역사를 오늘 우리가 강조는 했지만 서울시가 그 전에 했던 기존의 그 물 관리에 관련된 예산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그 경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신 그다음 또 발표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토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와